정부가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이라는 거를 발의를 이제 할 예정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정법이 그 매우 정치적인 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기초 단체장이거든요. 네. 이제 정치인들이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네. 최부신, 네네. 최상옥의 부동산 심부름센터. 네, 맞습니다. 왜 심부름센터라고 지으셨죠? 그 당시에 좀 부동산과 관련해서 네. 소위 구독자분들의 그런 니즈를 좀 들어주고자 궁금증 같은 거 네네. 풀어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네. 아직도 기억나는데 첫 번째 심부름이 유원 서초 아파트라고 서울 교대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는 단지고 동의율이 좀 부족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단지 동의율 높여줄 수 있냐, 이게 첫 심부름이어가지고 그래서 리모델링 동의율을 높여달라고. 이거 받으러 다니신 거예요, 그 동의서? 그럴 수는 그건 아닐 없고 거고. 예. 그럴 수는 없어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일반 대중들의 인식들 있잖아요. 네. 리모델링이 어떤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는지 네, 네. 그런 걸 영상으로 초반에 조금 풀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는 몇 층짜리였는데 리모델링을 한 거였어요? 그거는 평균 15층 정도 되는 아파트였는데요. 용적률 좀더 리모델링은 아시겠지만 그 현행 용적률의 1.3배를 곱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한 층인가 두 층 정도 좀 올리긴 하더라고요. 수직 중측하고 예, 수평 수평도 그다음에 있고. 별동 이렇게 그 타입을 혼합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 수직 중측 리모델링이 2013년에 정부가 도입을 했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리모델링이 세대수 증분은 없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는 바닥에서 한층 필로티를 띄워서 수직 증축을 하긴 했는데 그거는 증축이라기보다는 바닥에서 띄우고 하는 거여가지고 네. 이제 동일 세대가 거의 유지가 됐고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리모델링이 그냥 대수선의 영역이었거든요. 네. 저희가 대수선이라고 많이 고치면은 이걸 네. 얘기를 하는데 13년에 정부가 이 리모델링도 가만히 보니까 위층 3층 정도 넣으면은 네. 세대수가 증가가 되니까 네. 그러면 세대수 증축하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모델을 일기 신도시에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네. 그 정비 사업을 그때 좀 하면 되겠다 해서 리모델링이 대수선에서 정비 사업 느낌으로 전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의 리모델링 소유주들은 자기가 자기 돈 내고 집을 고쳤는데 네. 수직 증축으로 일반 분양이 생기니까 일반 분양 생기네? 그러면 분양가가 높아야 되고 이게 정비 사업이랑 똑같은 스킴이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직 증축을 포함해서 서울의 리모델링이 빵건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갖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결국 일반 분양을 통해서 제3자의 돈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나는 부담이 없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들게 제도가 열려버린 거죠. 네. 원래 리모델링은 1대1 재건축처럼 그냥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였고 잘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지금도 똑같은데 2014년 9.1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재건축 연한을 40에서 30년으로 단축시켜 버려요.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높이겠다면서. 그래서 그 전까지 리모델링을 열심히 추진하던 조합이 아니면 추진위원회가 갑자기 소유주분들한테 상당한 반대를 받게 되거든요. 네. 우리 재건축하는 게 좋지 않아? 40에서 30년으로 줄어준다는데 이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리모델링 추진위원단들이 다 해체가 되게 되는데 이게 지금 2월 달에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요. 예, 용적률이 일단 한도까지 찼으니까 재건축 하나 리모델링 하나 별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를 못하고 리모델링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부천 살고 있는데 네. 그쪽에도 이제 뭐 우리 동네는 아닙니다만 일기 신도시에 용적률 거의 250% 한도에 찬 데들 있잖아요. 네. 그 저거를 저거 어떻게 하나 나중에 사업 수익성도 안 나올 텐데 그걸 리모델링을 하면 될까? 저도 그 보면서 막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돼요? 리모델링이요? 네. 네. 이론상 모든 정비 사업은 소유주 부담으로 다 되죠. 그죠? 아니 소유주 네. 부담으로는 되는데 네네. 소유주들이 그 부담으로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약간 다 지지분해지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리모델링도 그렇게 만들어 버렸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이 정비 사업보다는 수익성이 좋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단순 세개층 증설이 아니라 용적률 전체가 1.3배로 획증이 되니까 예. 가령 뭐 250% 단지면은 130%니까 300% 넘어버리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규제 완화해줘야 되는. 아니죠. 주택법상에서는 이게 허용이 돼요. 도시정비법에서 안 되는 거지. 주택법 베이스의 리모델링에서는 종전 용적률의 1.3배가 허용이 돼서 현재 300%짜리가 1.3배 또는 1.4배가 되거든요. 420%로 가요.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에서도 가능한. 네. 그래서 지금 90년대 말에 재건축을 완료한 아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개포도 그러니까 대치동에 가면은 예. 대치현대라 그래가지고 재건축을 벌써 한번 했는데 네. 그래서 300%대 용적률을 갖고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또 추진해요. 준공 15년이 넘어서. 네. 그래서 그거는 1.4배로 올라가니까 거의 한 420%로 올라가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일반 주거 3종으로 종제약을 받고 있는 재건축 대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크게 받을 수가 있고 그게 꼭 일분을 안 하더라도 자기 집을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평형대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만약에 별동까지 건설할 수 있으면 그건 완전 일반 분양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어디 단지 안에 남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거는 뭐 주차장 부지나 무슨 부지나 어떤 이런 그 단지 배치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꽤 궤도에 올라갔던 이게 2022년 전반적인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2월 10일에 네. 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거를 발의를 이제 할 예정이고 법안 상세는 아직 안 네. 나왔는데 법에 대한 계획은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1개 신도시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종상향을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어떤 재건축 측면에서. 재건축 때 이게 도시 정비니까 재건축이죠. 네. 리모가 아니라. 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더 상위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인 노정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을 담고 있는 거고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있어서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할 사람은 리모델링을 하고 재건축을 할 사람은 재건축을 하고 양쪽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제 노정법은 재건축만 밀어줘요. 그래서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재건축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는 종상향을 시켜준다라고 하니까 1기 신도시 안에서 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럼 우리 다시 재건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그러면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던 단지들 좀 중간 넘었으면 모르겠는데 초기 단지들에서는 이제 재건축을 하자는 게 비대위가 돼버려가지고 네네네. 그 재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서 또 싸우고 있고. 추진위들을 이제 완전히 압박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설득할 명분이 없어지면서 2013년 14년에 봤었던 걸 똑같이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 이후로 제가 리모델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러면 다시 한번 정비 사업이 뒤로 이연이 돼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에서 지금 약간의 그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재건축은 결국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네. 현행 기준으로는 안전진단 통과가 꽤 어렵거든요. 90년대 준공된 아파트 안전진단을 뒤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안전진단 기준을 올해 1월 달에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완화한다고 네. 했는데도 네, 완화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조건으로도 안전진단을 신청하면은 이제 조건부 재건축 나오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특례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겠다는 게 노정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하려고 했더니 현재 도시정비법으로는 아예 안 되고 안전진단을 완화했더니 완화해도 통과가 안 돼서 네. 그러면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아예 면제를 해버리자. 네. 이런 생각으로 노정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럼 노정법 통과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통과되면 종사용도 해주고 안전진단 면제해주고 재건축 바로 되고 일반 무장도 많아지니까 매우 좋네. 그러면 리모델링 하지 맙시다. 이런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노정법에 대해서는 노후주택을 재건축한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네. 뭐 여야를 상관하지 않고 다 막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정법이 그 매우 정치적인 법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그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기초단체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여기 지정합시다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 믿으십니까? 임기가 4년인가요? 임기도 4년인데 시장이 다 네. 정당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시장이 다 정당이 어차피 다 있고. 정치인들이니까. 제 말이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특별정비구역 지정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기초단체장에 대한 권한을 굉장히 강화한 게 이번 법의 특징이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통령 공약에 있었는데 대통령 공약은 사실은 정확히 두 개였거든요. 네.
주택법에서 리모델링을 특별법으로 빼낸다. 그다음 일기 신도시도 특별법으로 빼낸다. 이게 공약이었어요. 특별법. 그래서 네. 일기 신도시 특별법하고 리모델링 특별법이 있는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하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일기 신도시를 하니까 뭐 너무 일기 신도시만 30만 호만 챙겨줘야 돼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고 노후 계획 도시로 하자. 네. 그래서 일기 신도시가 아닌 노후 계획 도시를 넣기 위해서 준공 20년으로 갑자기 30년이 아닌 20년으로 낮춰서 이제 지방에 있는 노후 계획 도시가 다 포함이 되고 이게 보통 신도시는 저희가 3.3 제곱킬로미터 면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10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3.3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갖고 있고 이 정도 되면은 주택이 한 2만 세대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2만에서 2만 5천 정도 들어가는데 이 기준도 낮춰서야 됐던 거예요. 지방에 있는 다른 택지지구까지 다 포함하려면. 네. 그래서 100만 제곱미터 이하로 낮추고 20년으로 낮추니까 노후 계획 도시라고 해서 일단 지방도 조금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고요. 네. 이게 그냥 빤히 보이는 노력이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일기 신도시를 너무 챙겨준다는 논란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거를 완화하려고 했고요. 여기까지는 컨셉은 좋은데 그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를 기초단체장으로 하자. 네. 이러면서 시장들에게 이제 권한을 어마어마하게 주게 됐죠. 그럼 시장이 이 법의 목표는 올해 제정을 하고 내년부터 시행인데 네. 공교롭게도 2024년은 선거가 있고 그리고 이 기초단체장이 선심을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자기네 지역 계속해서 좀 재개발 좀 촉진될 수 있게끔 노력은 할 텐데. 네,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초단체장이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는 이제 그 자체로 법이 상당히 정치적인 법이라는 해석이 좀 되는 거여서 아마 이런 거가 그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돼가지고 개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발표된 레벨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자체장들도 그렇고 뭐 당연히 이제 선거 뭐 재선은 나가려고 다들 노력할 테니까 어떻게 해서든 촉진을 좀 시키려고 재정비를 좀 촉진을 시키려고 지구 단위로 계속 지정을 해주고 네. 할 거 아니에요. 예. 다들 이거 추진하지 마, 재건축 재개발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정치인 시장들은 별로 없죠. 없지 않을까요? 네, 없고요. 제 말은 원래 노후 주택에 대한 정비는 뭐 이제 잔수선, 그다음에 리모델링, 재건축 등등 여러 가지 사업 유형으로 분파가 돼야 되는데 네. 노정법은 재건축만을 강요해요. 무조건 재건축이에요.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이어서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리모델링을 담고 있는 법이 아니라 노후 계획도시 정비법이니까 시장이 그래서 자발적인 사업 유형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반대로 획일화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렇게 선심 쓰듯이 지정을 하게 되겠죠. 네. 선심 쓰듯이 지정을 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더 재건축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 법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특별정비구역은 종상향을 해주니까 되게 좋은데 반대로 의무를 두고 있어요. 이런 의무를 지킨다면은 이제 특별정비구역을 하는 건데 그 의무가 뭐냐면은 이주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주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주 주거 단지를 건설한다거나 이주 주거 비용을 지급하는 거를 의미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도시정비 민간 도시정비 사업에서는 네. 이주 단지 조성해서 이주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거를 누가 한다고요? 시장 레벨에서 해요. 그러면은 뭐 삼본시다, 뭐 부천시다. 그럼 시장 레벨에서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죠. 네. 그분들 이주할 단지를 그 시장 레벨에서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기네 시에다가 아니면 네, 그 외부에도 돼요? 제가 부천시인데 뭐 갑자기 평촌에다가 안양시에다가 요구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네. 이주 주거 단지를 아예 건설하라는 거는 이건 너무 큰 일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주 주거 단지를 짓는다는 게 네. 거의 신도시 짓겠다는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판잣집에 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잣집이라고 할 수는 없어서 법안 그 컨셉에서는 모듈 주택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컨테이너 주택 같은 거. 네, 모듈화 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프리패브가 되는 건식 공법이 되는 그런 주택들을 그렇죠. 모듈 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지으면은 큰 돈 안 들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되게 천진난만하게 생각하는 것 그럼 같습니다. 누가 거기 가서 그 건축된 한 2년 동안 살려고 해? 그 애들 데리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민간 재건축, 민간 레벨의 도시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 도시정비의 문제점 중에 하나긴 했는데 멸실이 발생하면 이주 수요로 인해서 주변에 임차료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 항상 반복되죠.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정비 사업을 대형화하지 말고 좀 소형화해서 이제 은은하게 계속 뿌려야 되지. 쪼개서. 네, 만약에 둔촌주공 하듯이 12,000세대로 묶어가지고 막 이제 5,600세대 조합 전부 다 이전하세요 이러면은 동시에 이주가 발생하게 되면서 그쵸. 충격이 또 오게 난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 사업의 그 대형화는 이제 되게 효율화처럼 들리지만 사실 정비 사업의 대형화는 오히려 더 속도를 둔화시키는 큰 요인이었는데 특별 정비 구역은 또 넓은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거는 현행 법으로도 똑같이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특별 정비 구역을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이주 대책과 그러니까 더 대형화한 정비 사업을 하는 거고 안전 진단을 쉽게 통과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원래 컨셉은 안전 진단을 더 쉽게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문제가 풀리는 건데 안전 진단을 이미 한번 낮춰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더 낮추자니 명분이 없죠. 그래서 안전 진단을 여기서 더 낮추기는 어려우니까 법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안전 진단을 면제할 수 있는 사업 스킴을 만들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사이즈가 더 커지고 네, 그러니까 사이즈가 더 커지고 명분도 붙어야 되니까 이주 대책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주 대책 지금까지 낸 그 정비 사업이 한국에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 1,000세대만 이주한다 그래도 그분들 어디로 이주할 건데 그럼 1,000세대 집을 지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실행하기가 이게 더 어려워지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2025년 정도 되면 거의 폐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4년에 제정이 된다면 2023년에 올해 말에 만약에 제정이 된다면 2024년에 그 정치에 상당히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그 노정법, 네, 노정법이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정비특별법. 예, 예. 이거 조만간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아니 올해 서로 다 한다고 난리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다라고는 난리인데, 그러니까 네. 실행하기는 어려워지는. 그래서 내년까지 기분이 좋다는 거죠.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통과되고 그러니까 추진될 것 같다, 네. 이런 여기까지. 예, 그런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정비를 할 리모델링 조합은 이것 때문에 초토화될 거고요. 예. 노정법이 통과되면은요. 전부 다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나 시장이랑 친하다. 그러면서 우리 단지 지정하라고 하자. 이러면서 이제 시장들이 그렇게 하시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리고 서로 어차피 여야가 있는 거여가지고 24년 선거 때 서로 영향을 행사할 거면은 시장에서도 이제 도와줄 거 아닙니까? 깔때기 되겠죠. 당연하죠. 플랜카드 걸어야죠. 네, 그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공약할 때도 여기 어느 당 소속의 그쵸, 지역이고 특별 정비구역. 그러니까 2006년 뉴타운 선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는 되게 어려운 법이라는 거죠. 실제 정비 사업으로는 그 이주 대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질수록 더 추진하기는 어려워지는 거고. 네네네.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정책이 되게 이상하게 거꾸로 막 가고 있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정비법이 아니라 정치법이라고 그 약간 그 법의 성격이 좀 정치법에 가까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전문가 회의를 몇 번 했었어요. 저도 한번 갔었거든요. 네. 거기서 저뿐 아니라 다른 분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게 뭐냐면은 네. 이주단지 어디다가 짓냐. 그러니까 네. 뭐 하늘에다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주단지 짓는 게. 네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 지어 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가냐. 그렇죠.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시장들 네. 5분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그 시장들이 전반적으로 환영했어요.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환영한다. 근데 우리 지역에는 여유 주택이 없다. 그래서 그렇죠.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 그리고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한 거기다가 집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신도시. 그러면은 그러면 신도시고 네. 하나 더. 거기 가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아직 기반 시설이 없는데. 그죠. 집만 있는데. 네. 그럼 누가 가서 살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만히 보면서 과연 이주가 될까? 그리고 그 집은 저희 무슨 그분들 돈으로 좀 지을까? 똑똑하신 분들 아닙니까? 누구야? 나름 그렇게 정책하시는 분들도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하고 정책 공부하고 하는 분들인데 왜 이게 자꾸 헛도는 느낌이. 저는 맞아. 이제 예전에 다산 정약용이 그 프란포기 멜 줄 모르는데 책상에 앉아서 우주를 논한다고 그 이제 비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약간 집을 뭐 사고 재건축과 관련해서 좀 일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실증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푸는 어떤 컨셉으로 접근하기보다 항상 뭔가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 그래서 뭔가 뭘 하나 새롭게 빵 만들면은 이게 해결이 되겠지. 예. 그러니까 항상 오래된 것보다 새 거가 좋아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도시정비법도 있고 지구단위 계획도 있고 도시정비법을 완화해서 뭐라 그럴까
도시정비법의 이주라든가 이런 대책 부분을 좀 더 강화한다거나 이러면서 종전법을 해도 되는데 이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면은 더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게. 아니 근데 또 이게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 안 좋을 때는 리모델링도 그렇고 뭐 재건축도 그렇고 약간 추진의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또 지금 가만히 있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현장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노정법 정비 사업은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그 용도 용적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을 때 그냥 서울이나 수도권이 막 인구가 막 들어오니까 너무 급해서 이렇게 도시 기능이 막 보강되고 막 지어지고 이럴 때는 그때는 지금처럼 용도 용적제가 정확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목동 신시같이 지을 때도 용적률에 대해서 정확한 컨셉이 없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었다가 99년에 국토계획법을 만들면서 용도 용적제를 좀 확정을 짓는 그런 과정에서 주거는 어느 만큼, 뭐 준주거는 어느 만큼, 상업용은 어느 만큼 이런 식으로 용도 용적제를 좀 더 확산시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은 과거에 너무 저용적률로 낮은 용적률로 주었던 부분이 지금 기준에서 보니까 이거는 지금 도시 레벨로 봤을 때는 용적률이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스럽게 용적률 인센티브가 발생을 했고 소위 120%로 주거지역을 지어놨는데 지금은 한 300%가 되더라도 도시 문제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300% 올리는 과정이 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재건축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래서 토지를 최유효 이용을 하면서 그 종전에는 덜 이용을 하다가 이제 그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그 사업성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돌아갔는데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은 이제 최유효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이제 오고 있는데 네. 이거를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제 특례를 주겠다는 거고 그 네.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건 어마어마한 특례가 되는 거고 그 특례에 대한 수익을 또 개인이 가져가긴 하거든요. 네. 개인 소유주의 다 가져가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리고 그 특례라는 것도 결국 용적률 상향이라는 거는 제3자의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도시의 최유효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당연히 합리적으로 들어올 룸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룸이 없는데 일부러 만들어줘서 제3자의 돈으로 이 사업을 돌리겠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약간 재건축이 약간 폰지 스킴을 닮아가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제3자의 돈으로만 해야 네. 되는 거예요. 네. 자기 돈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도 안 됐던 이유가 2013년까지 리모델링 꽤 되다가 2019년까지 하나도 안 된 이유가 종전까지 리모델링한 사람들이 자기 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갑자기 제3자의 돈으로 소위 이 공짜 심리 이 공짜 심리가 여기 묻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리모델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국적인 재건축을 더더욱더 공짜 심리로 그냥 결국 남의 돈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남의 돈에 경기 대한 좋을 때. 남의 돈에 대한 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뭐냐면 용적률 높여주면은 일반 분양 다 나오고 대충 알아서 다 팔리겠지. 네. 예, 뭐 그거 그래서 좋다. 예, 그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실제로 살 사람들은 그럴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아직 정확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 정도의 주택 공급이 되는 거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해석도 없는데 더더욱더 지금은 주택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약간 수요 위축을 보고 있는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스킴으로 법을 바꾸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더 어려워지네요. 더 난해해지네요. 상황이. 네. 그러면 이거 그 기존에 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곳이나 아니면 이제 재건축을 추진을 했는데 그래 노정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해를 하겠고 네. 괜히 이거 사이즈만 커지고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우리는 빨리 리모델링으로 추진하자. 갈 수도 있는 걸 아닐까? 네, 그게 리모델링이 추진위 레벨이면은 이제 저항을 받게 되고요. 네. 일기 신도시에서 만약에 리모델링 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네. 추진위가 있고 조합 설립인가가 있고 사업인가가 있는데 네. 조합인가하고 사업 시행인가 어차피 주식회사여서 조합이 설립돼도 그 주주들이 우리 리모델링 조합 해체하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털자 다 합의하면 재건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종전에는 그 재건축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자고 어느 정도 답이 뾰족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었는데 이거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죠? 네네네. 진도준, 진성준 둘이 있잖아요. 네. 진성준만 있을 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더 매력적인 진도준이 등장을 하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진양철 회장이 진도준을 그러니까 진도준은 재건축이고
예, 진성준은 리모델링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진성준만 봐도 되게 멋져 보이고 여기 맡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뭔가 위험해 보이는데 더 매력적인 진도준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막 어필을 하면은 그럼 후계 구도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서 결국에 그 드라마에 보면은 전 되게 명대사가 나오는데 네. 여기 선택지가 있으니까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둘 다 동등한 조건에서 뭐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한쪽을 매우 밀어주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법과 제도적으로. 근데 현실성이 조금 없어 보이는데 현실성이 없어 보니까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런 선택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횡보를 하게 될 거고 2013, 14년에 있었던 거에 그냥 재림이라고 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추진이 레벨이나 이런 레벨의 리모델링 사업은 상당히 위축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장욱 대표. 이 커넥티드 그라운드는 땅이 연결돼 있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땅하고 내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아바타처럼? 네, 그냥 각자 자기의 그 어떤 뭐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이제 뭐 서로 연결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어서. 아바타의 그 판도라 약간 그 느낌으로. 네, 나중에 그 책 나오면은 네.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